이 대면으로 이렇게 됐는데 오늘 그 한국기업교육학회하고 한국능률협회 함께하는 이제 4월 원래 포럼인데 박수 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줌으로 이렇게 대면서 하고 있고 이렇게 대면으로 이렇게 뵈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완전히 됐으면 대면을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이제 완전하게 되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이제 저를 먼저 좀 소개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2022년도에 기업교육학회에서 홍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경호입니다.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사회를 하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참 귀한 포럼을 이렇게 진행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그 두 분의 강의를 진행할 분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첫 번째 연사분은 기업교육학회 이제 학회장님이시고 배워야대 이제 교수님이신 박성민 교수님이신데 주재원 생활을 좀 오래 하셨고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 아세안과 경제에 대한 트렌드, 기타 화장품, 특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두 번째 연사분은 마찬가지로 중국에도 잠깐 계셨고 필리핀에도 계셨던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의 우리 이준석 부장님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모셔서 첫 번째로는 우리 박성현 교수님의 이제 강연을 이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줌이고 대면하고 이렇게 같이 하니까 아무래도 50분, 10분 하면 이제 또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45분하고 15분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표정이 또 급 밝아지시죠? 아무튼 쉬는 시간 많이 드리면 하여튼 이제 굉장히 밝아지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힘찬 박수로 포럼을 시작할 텐데 우리 연사 첫 번째 연사분이신 우리 박성현 교수님 힘찬 박수로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업교육 학회장을 맡고 있는 배화대 박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학생들도 몇 명이 와 있는데 제가 잘 안 하던 복장을 하고 있죠. 네, 오늘 뭐를 하고 있죠? 양복이죠. 예, 양복에다 또 뭐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여기 학생들도 지금 대답을 했는데 제가 공무원 교육을 가던 아니면 장차관님을 뵈러 가던 제가 넥타이를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오늘 넥타이를 했습니다. 이유는 저희 이 기업교육학회 원래 포럼이 무려 4년 만에 지금 부활을 했고요. 제가 학술위원장을 맡고 2016년, 그러니까 2014, 15 학술위원장을 맡고 나서 거의 한 6년 만에 지금 다시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넥타이를 하게 됐습니다. 넥타이를 하게 된 만큼 좀 격이 있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좀 이따가 두 번째 강사분은 이제 실무적인 얘기를 할 거고 저는 이제 거시적으로 왜 아세안인가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종식이 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 때 사실 이제 공급망 위기를 많이 겪고 있고요. 지금도 중국 상해는 봉쇄 중입니다. 15일째 지금 봉쇄 중이고 상해에 있는 지인들이 지금 배가 고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 중국 의존에 대한 것들은 확실히 이제 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안이 아세안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세안 경제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뒤에 이중섭 부장이 그중에서 이제 화장품을 특화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아세안의 가치, 그러니까 이 공급망을 갖다가 다변화하기 위해서 아세안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아세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 그리고 아세안에서의 어떤 실패하고 아세안에서의 성공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드릴 건 없고 해서 지금 이제 가지고 나온 게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죄송하다고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온라인에서도 가장 많이 그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분한테 제가 요거를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오신 우리 분들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이 책이 비싸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책이 뉴스에도 나왔어요. 뉴스에도 나온 책이고요. 이 책이 무려 4만 원입니다. 4만 원. 4만 원. 그래서 이 홀에서는 가장 많이 하신 분 한 분과 그다음에 온라인에서는 가장 댓글을 많이 주신 분들께 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이 나와 있죠? 어디 같으세요? 뭐 하는 데 같으세요? 무슨 공장일까요? 뭐 하는 공장 같으세요? 아, 어려우시죠? 예, 여기는 베트남에 있는 전력 생산 공장이에요. 여기는 이제 포스코 에너지 공장이고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 있죠. 자, 제가 이제 주전 생활도 했습니다만 아세안을 참 많이 돌아다녔어요. 제가 2001년에 처음 베트남을 갔을 때는 정말 택시를 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당시 택시가 뭐였냐면 티코 택시 아시죠? 티코 택시에 저만한 사람 4명이 타는데 저 부사장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부사장님이 저한테 어깨를 치면서 야 어깨 좀 치워 라고 하셨던 예,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녔던 예, 그 베트남이 지금은 우리의 굉장히 큰 예, 아주 중국의 대안이 되어가고 있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 여기는 어디 같으세요? 아닙니다. 이거 다 아세안입니다. 여기는 싱가포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는 보이시죠? 어딜까요? 이게 페트로나스 타워입니다. 말레이시아. 네,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여기는 언어가 그림처럼 되어 있죠. 여기는 태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한 20년 정도 이제 베트남을 비롯해서 아세안을 좀 많이 이게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말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의 아세안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되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세안의 가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이 이제 21세기 세계가 6번째 세계화라고 얘기하는데 제1의 세계화는 몽골입니다. 여기서 학자들이 주장하는 세계화는 뭐냐? 세계화는 2개가 아니라 3개의 문명이 만나는 게 세계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제1의 세계화 아니 로마가 제1의 세계화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2개의 문명밖에 안 만났기 때문에 3개의 문명이 만나게 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이 만나게 된 몽골 제국의 세계화가 제1의 세계화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죠. 포르투갈을 필두로 해서 네덜란드, 스페인, 그 다음에 영국 순으로 이제 해양무역이 시작된 게 제2의 세계화. 그리고 그 중에서 영국이 결국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21세기 넘어오기 전에 20세기 말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터넷만 많이 보시는데 인터넷보다 더 중요한 게 컨테이너예요. 물류. 자, 이거 뭐냐면 우리가 물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육로, 그 다음에 해상, 그 다음에 공중 3가지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단가가 가장 싼 건 뭘까요? 해상이에요. 해상이 가장 쌉니다. 그래서 이 해상 컨테이너를 대량으로 가능하게 한 게 바로 컨테이너 수송이에요. 이게 세계화에 불을 붙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1세기 2022년 세계화의 중심이 아시아로 왔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2020년에 코로나가 정말 막 심각해졌을 때 전 세계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나라 1, 2, 3위 어딜까요? 미국, 영국, 이탈리아. 정답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랑 똑같네요. 네. 제가 이번에 3월부터 대면 수업으로 학교 개강을 했는데 정말 대면대면해요. 예, 정말 대면대면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도 굉장히 우리 학교 친구들은 대면대면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쪽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당시에 그 3개 국가의 사망이 높았던 이유가 뭐냐면 인공호흡기가 부족했기 때문이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G1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그죠? 그 다음에 G7에 들어가는 영국하고 이탈리아에서 인공호흡기가 없었다. 왜? 그 나라에서 안 만들죠. 어디서 만듭니까? 아세안에서 만들어요. 자, 그러면 모든, 그러니까 컴퓨터, 인공호흡기, 아니면 옷, 이런 걸 다 합쳐서 전 세계에서 아세안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몇 %나 될까요? 자, 여기 학생들, 자, 손가락으로. 자, 이렇게 하면 10%니까. 자, 한번 맞춰볼게요. 자, 몇 %나 될까요? 하나, 둘, 셋.
아니, 왜 안 하세요? 네. 60% 나오셨고요. 40% 나오셨고요. 60% 나오셨고, 50% 나오셨고, 50% 나오셨고, 50, 예, 거의 다 맞추셨어요. 자, 모든 업종을 다 포함해서 아시아에서 지금 생산되는 게 65%예요. 그래서 지금 아세안 중심의 세계화라고 하는데, 아세안이 사실 되게 복잡합니다. 자, 아세안을 분류를 해보게 되면은, 자, 한국, 중국, 일본은 어디 있죠? 유럽 기준으로? 극동이라고 그러죠, 극동. 그래서 동북아시아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휴양지로 가는 곳, 소위 말하는 동남아시아가 있고요. 그죠? 오늘 말씀드릴 주제고, 그 다음에 인도를 서남아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인도하고 우리는 중동이라고 이제 배웠는데, 사실 중동이라는 그 미들이스트라는 거는 영국 사람들 관점이기 때문에 인도를 포함한 서남아시아. 자, 그 다음에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 스탄으로 끝나는 데가 중앙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나라도 많을 뿐더러 가장 종교적으로 다양하고, 예, 문화권이 다양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부를 아시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계화의 중심이 아시아로 온다고 하면은 그 어디를 보냐면 동북아시아에서 지금 동남아시아로 확장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시아가 세계 제조 중심에 있다라는 거를 보시고요. 자, 그리고 아시아가 왜 중요하느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동차의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게 있어요. 자, 자동차는 약 3만 개의 부품 중에 하나라도 없어도 조립이 안 됩니다. 조립이 안 돼요. 제가 작년 연말에 차 사고가 나서 제 차량의 앞에 헤드라이터가 나갔거든요. 근데 아직도 못 갈았어요. 왜냐하면 시스템 반도체가 없어서 부품이 없대요. 자, 그 정도로 자동차는 부품 하나만 없어도 안 되는데 2020년에 최초로 이 중국에서 만들어졌던 이 와이어링 하네스가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길게는 열흘, 뭐 많게는 25일까지 조업이 중단됐습니다. 자, 그래서 끝났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이게 없어요. 지금 시스템 반도체만 없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어느 한쪽의 의존도가 큰, 예, 물류에 대한 의존도가 큰 나라들은, 또는 소비 시장의 한쪽 의존도가 큰, 지금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그죠? 중국 의존도 너무 크죠.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다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그거의 대안이 어디가 되느냐? 자, 지금 일단 우리가 보시면 중국 의존도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독일 최고의 어떤 자동차 부품사나 아니면 히토류나 LCD 패널이나 그다음 비타민 원료가 되는 거 모두 다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지금 네온이라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반도체에 들어간 네온이 있는데, 그건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산 의존도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90%가 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는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바꿔야 되는데, 대안이 이제 아시안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세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릅니다. 자,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미얀마 지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저기에서 가스전을 크게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GS건설이 그 가스전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인. 자, GS 개발은 경쟁자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느냐? 같은 건설사. 그러니까 해외 플랜트를 개발하는 현대 엔지니어링이나 뭐 대림산업이나 이런 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한국 회사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회사가 나타났어요. 누구냐? 포스코 대우. 지금의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포스코의 회사죠. 자, 미생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미생이 대우 인터내셔널, 지금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여기는 뭐 하는 업종이냐? 이쪽은 엔지니어링 업종이나 건설 업종이 아니에요. 여기는 무역하는 상사예요. 그러니까 GS건설 깜짝 놀랐죠. 자기네랑 비슷한 업종에 경쟁자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업종이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업종 간의 장벽이 사라지는 걸 빅블러라고 얘기합니다. 빅블러. 자, 우리는 우리나라 기업끼리도 이런 빅블러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미얀마에서 일본 기업이라든지 중국 기업이 들어왔다면 더더욱 정보가 없었을 겁니다. 결국은 GS는 포스코 대우한테, 지금의 포스코 인터한테, 예, 자원 개발을 뺏겼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근자감, 정보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 은행들이, 5대 은행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왜 많이 할까요?
우리는 이제 시장 투어가 됐죠. 자, 여기 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 중에서 혹시 여기에 계좌가 있는 분 계세요? 계세요? 그건 예, 올드하신 스타일이고요. 자, 나는 인터넷 뱅킹만 있다. 자, 카카오나 K나 토스만 있다. 없으세요? 아, 우리 친구들 제가 이 2달 동안 대면 수업을 했는데도 이렇게 올드한지 몰랐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네, 올드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 안 써요. 이걸 잘 안 써요. 이거는 20, 30대가 잘 안 씁니다. 있더라도 잘 안 써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또 이제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표가 높기 때문에 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데가 어느 지역이 어디예요? 바로 아세안이에요. 중국은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도 있고 복잡하고 이러니까 아세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세안 각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경쟁 산업을 뭘로 봤을까요? 현지에 뭘로 봤을까요? 현지 은행들로 봤겠죠? 아니면 글로벌 은행들로 봤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냐? 그랩이에요. 자, 그랩. 자, 그랩이 뭐 하는 업종이죠? 동남아시아의 우버라고 하는 거죠. 예, 이제 택시라고 하셔도 되는데 이제 차량 호출 서비스인데 동남아시아의 우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버 아시죠? 세계 최대의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데 거기를 동남아에서 쫓아내는 데가 얘네들이에요. 그래. 우버가 얘네 때는 쫓겨났어요. 그죠? 엄청나죠? 자, 근데 쟤네가 차량만 호출하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11가지 기능 중에서 페이 기능이 있어요. 자, 이 동남아시아 분들은 은행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은행이 멀고 ATM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신용도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려면 어카운트가 없어서 못 썼어요. 근데 그랩이 그거를 대신해 줬어요. 그랩페이. 그래서 이쪽은 얘네를 모른 채 현지 은행이나 글로벌 은행들을 갖다 경쟁 상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경쟁자가 전혀 다른 빅블러. 이종 사람인 차량 호출 서비스예요. 이게 아세안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선진국, 디벨롭드 컨트리로 갔을 때는 우리의 어떤 그 경쟁자라든지 아니면 경쟁 산업에 대한 정보나 대응이 가능하지만 아세안은 갑자기 이런 경쟁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않으면 대응이 어렵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세안을 놓고서 우리나라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중국하고 미국이 이 G2가 아세안을 놓고서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혈투를. 자, 대표적으로 우리 이준석 부장님이 계셨던 데가 이제 필리핀인데, 자,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뭐 미국에 당연히 식민 지배를 받아서 당연히 어디 편이었습니까? 미국이죠. 근데 지금 두르테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누구랑 친해지고 있죠? 중국이랑 친해지고 있어요. 중국이랑. 자, 미얀마. 그 군부 쿠데타를 유일하게 두둔해주는 데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이 지역을 놓고서 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에 장막을 쳐야 되고 중국은 1대1로라는 게 있습니다. 당나라 시대 때 비단길을 재현을 바닷길로 하는 것과 육상 실크로드 두 개를 다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러려면 이 인도양 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 인도양이 항구를 이용할 수 있는 미얀마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그다음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은 이걸 지켜내야 돼요. 자, 우리나라는 이 와중에 아세안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국가적으로 신남방정책을 피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사업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뭘 도와주는 건 아직까지 크게 없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어떻게 개별 전략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일본하고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 1대1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 자원을 쏟아붓고 있고 최근에 국가 그 부도를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디폴트를 선언한 싱가포르 인도 옆에 있는 섬나라죠. 그 경우에도 이 해양 실크로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쏟아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전통적으로 태국에 제조기지가 많아요. 이 태국을 기반으로 해서 플러스 원 전략으로 지금 이 전략을 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남방 정책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크게 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결국 기업이 알아서 각자 도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 아세안의 가치를 높이려고 신남방 정책과 그다음에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북해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신북방 정책을 펼쳤는데 이제 뭐 지금 보시는 바대로 신북방 정책은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서 거의 이제 힘들어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아세안에서 인도로 이어지는 이 신남방 정책을 좀 국가적으로 살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지금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기업 나름대로의 대비가 필요하다. 자,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잘 해놓은 거 자체는 뭐냐면 처음으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를 했어요. 그리고 메콩강을 끼고 있는 그 메콩강을 끼고 있는 이 5개 나라 항메콩 협력 관계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세안에서는 아세안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2위 그리고 3위의 투자 대상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방문 지역. 그래서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가는 도시가 어디죠? 그렇죠. 그래서 다낭 특별시라고 얘기하죠. 네, 다낭 특별시.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 또 다낭 특별시가 될 텐데, 자, 이거를 통해서 일단 아세안에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채널을 마련해 놨어요. 그리고 한 아세안 센터를 등으로 해서 이가 채널은 확보해 놨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기업들이 이용할 만한 아직까지 미시적인 전략은 나오지 않은 게 현재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아세안에 대한 투자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거를 갖다가 잘 편성을 해서 아세안 국가들은 지금 보시면 태국을 빼고서는 전부 다 4% 이상의 이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고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물류예요, 물류. SCM.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모든 걸 다 가져오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게,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게 2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과 생산과 분배와 유통에서 소비자까지 이르는 걸 갖다 전부 다 이제 SC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주로 이제 공급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로 생산을 해서 분배 유통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급, 원료에 대한 공급, 그다음 우리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원유, 그죠? 그다음에 배터리,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배터리, 그다음에 화장품 원료도 어디서 갖고 옵니까? 다 갖고 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깨져버리면 우리는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중국을 비롯한 일정 지역의 의존도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바꿔놓을 수 있는 데가 이제 아세안이 대안으로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주로 단순 가공업을 해왔어요. 주로 단순 가공업을 해왔고 우리는 사실 이제 중국에 우리의 중간재를 납품해서 중국이 그거를 완전 가공을 해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뭐가 달라졌냐? 자, 작년에 RCEP이라는 영내 포괄적 그 협정이라는 게 맺어졌습니다. 저게 세계 최고의 다자간 협정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FTA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양자간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FTA 체결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일이 나라별로 가서 체결을 해야 되고 보통 체결하는데 2, 3년이 걸려요. 근데 이 RCEP을 통해서 일본이란 나라는 한 번에 우리나라의 FTA 맺은 나라만큼의 자유무역 협정을 포괄할 수 있는 걸 맺었어요. 그리고 이 RCEP의 중심이 어디냐? 대부분 다 아세안 국가들. 아세안 국가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인건비하고 노동력만 지금까지 아세안을 이용했다면 이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해서 원산지 표시가 이쪽으로 되게 되면 관세가 낮아지거나 관세가 없어질 수 있게 품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단순하게 제조 시장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여기에 원산지, 그러니까 공장을 갖다가 직접 여기서 소싱을 해서 공장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한국에서 보내게 되면 원산지 표기가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SCM의 시작으로 이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바대로 베트남 뭐 예를 하나 들었는데 베트남을 제가 왜 예로 들었냐면 자,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다자간 협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AI 그 TPP라고 그 태평양 무역 그 파트너 협정은 아직 발효가 안 됐습니다만 APEC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커뮤니티죠.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의체. 그다음에 작년에 개발한 영내 포괄적 자유무역 협정 그리고 아세안. 요거에 가장 중복이 된 데가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다 아세안 국가들이죠. 자, 베트남에 사람들이 많이 진출하는 이유는 이렇게 봐요. 많은 분들이 인건비, 젊은 노동력, 세금 혜택, 정치적인 안정. 요것만 보시는데 또 하나의 플러스가 뭐냐? 여기서 소싱을 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관세가 굉장히 많은 무역협정에 가입되게 되면 관세가 떨어지거나 관세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 한국산이라는 그 명칭을 지울 수가 있어요. 명칭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소싱의 시작으로서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저가 인건비를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를 이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서 이제 아세안을 도전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현대차예요. 현대차가 이번에 지금 미국에서 아이오닉 5가 올해 자동차 상까지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 정의선 회장은 2017년부터 아세안에 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에 그 글로벌 혁신센터를 만들고 있고, 이번에 인도네시아랑 같이 협의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에 생산 공장을 또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는 왜 여기를 가게 됐느냐? 자, 현대차가 처음에 베트남에 가공 공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기대를 안 했는데 굉장히 잘했던 게 뭐냐면, 자, 아까 제가 차량을 호출하는 거 뭐라 그랬죠? 그랩이라 그랬죠. 자, 우리가 인도 되게 큰 시장이에요. 그죠? 근데 왜?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시장들을 분석을 할 때는 현대차가 굉장히 잘한 케이스가 뭐냐면 인구수만 보고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살려면 연간 국민소득이 최소 5,000달러 이상 돼야 돼요. 아무리 소형차를 살려고 해도 국민소득이 5,000달러 이상 돼야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소형 자동차를 살 수 있습니다. 자, 현대차는 5,000달러 이상이 되는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싱가포르하고 브루나이하고 말레이시아 그 정도예요. 자, 근데 왜 아세안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투자를 했느냐? 소비자한테 미리 선 경험을 준 거죠. 어떻게 줬느냐? 그랩에 투자를 했어요. 그랩에. 처음에 이상하다고 그랬죠. 아니, 자동차 회사가 왜 차량 호출 서비스에 투자를 해? 이유는 뭐냐? 고객이 아직 5,000달러가 안 되니까 고객한테 경험을 미리 준 거예요. 그래서 그랩에 투자를 하니까 그랩 기사들은 당연히 현대차를 쓰겠죠. 그죠? 그럼 내가 차 살 돈은 없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차를 한번 타봤는데 맨날 도요타나 닛산만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현대차를 탔어요. 좋아.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생각보다 좋아. 싸. 자,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5,000달러가 된 사람들은 이제 도요타나 닛산 안 사고 뭘 사기 시작하죠? 현대차를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전략이 먹혔어요. 결국은 2018년에 정말 아세안의 그 안방이라고 해서 일본은 안방이거든요. 아세안이 일본의 안방인데 거기서 한 나라인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일본 차를 제끼고 1위를 하고 있어요. 이 전략 하나로.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물론 현대차가 대기업에서 그 전략적인 접근이 좋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자감을 버리고 시장의 변화의 흐름을 갖다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곧 5,000달러가 넘을 것 같으니까 미리 고객한테 선 경험을 주겠다는 거죠. 자, 인도 13억이지만 5,000달러 이상은 1억 5천밖에 안 돼요. 거기 1억 5천짜리 자동차 시장이거든요. 자, 베트남 9,400만, 9,500만이지만 그 중에 절반 이상이 5천만 명 이상이 이제 5,000달러 넘었을 거예요. 왜? 중산층이 많으니까. 그거를 미리 본 거죠. 자, 이렇게 맞춤형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아세안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제가 지금 근자감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볼까요? 자,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배우신 분들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섬나라가 무슨 인구가 그렇게 많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세계 4위의 인구 2억 6천이 넘습니다. 세계 4위. 자, 그 다음에 아세안에서 가장 공휴일이 많은 나라는? 여기 배우신 분들이 많네요. 네. 굉장히 Q&A가 재미없어지고 있네. 퀴즈를 제가 잘못 낸 것 같아요. 자,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국가죠. 그죠? 그래서
힌두교를 믿는 말레이와 그다음 불교를 믿는 차이나와 그리고 힌두교를 믿는 인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종교별로 다 놀기 때문에 아세안에서 수일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까요? 아세안 국가 중에서 수일이 가장 적은 나라는? 한국은 아세안이 아니에요. 정답. 네,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그래서 베트남이 매력적인 거예요. 쉬는 날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주말에도 이래요. 토요일도 근무하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 주기일치 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미얀마 쿠데타가 난 미얀마 협회 단위는? 너무 어렵죠. 그럼 태국의 협회 단위는? 바트. 예. 많이 다니신 분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중석 부장님이 계셨던 필리핀 협회 단위는? 필리핀. 자, 세부 많이 가시잖아요. 네, 페소. 예. 자, 근데 몰라요. 그죠? 자, 뭐냐면 우리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관광지나 많이 알지 실제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아세안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아세안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아세안이 지금 딱 보시면 이 전략적으로 지도에서 보시면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요. 전략적으로. 그죠? 지정학적으로 해양 세력하고 대륙 세력이 서로 차지하려는 곳이었고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전에 강력한 중앙 국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가 왜 이슬람화 됐는지 물어보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슬람 상인들이 장사를 하러 가는데 강력한 국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으면 우리가 너한테 이슬람 금융으로 돈을 빌려줄게 이자 없이. 우리 물건을 그냥 줄게 하시면서 이쪽이 저거 된 거예요. 그리고 서구 열강의 지배를 받았던 필리핀은 캐톨릭이 된 거고. 그죠? 그다음 중국의 영향을 인도하고 중국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은 대부분 불교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섞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서 민족도 다양하고 종교도 다양하고 정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실제로 제가 논문 쓰면서 조사를 한 건데 자, 아세안에 대한 이미지 1위가 뭐예요? 개발도상국이에요. 그 다음에 여행 더위. 자, 아세안 사람에 대한 아세안 사람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 노동자. 자, 우리 2PM에 유명한 태국 왕자님 계시죠? 누구죠? 니쿤. 니쿤은 외국인 노동자예요? 태국 왕자님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너무 판단하는 게 세서 이 편견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편견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없어져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세안은 정말 다양해요. 인구가 가장 적은 브루나이부터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 그리고 대부분은 인구가 대부분 5천만 명 이상 돼요. 인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보다 큽니다. 자, 인도네시아 섬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9배예요. 한반도에 9배. 한반도에 9배. 미얀마? 안 커 보였죠? 한반도에 3배예요. 한반도에 3배. 네? 굉장히 인구도 나름대로 많고 그다음에 땅덩어리도 크고 그리고 그 안에 자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뭐냐 이쪽에 종교들을 몰라요. 종교들을. 자 보시면 자 브루나이 들어보셨어요? 학생들 안 들어봤죠?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자 우리 학생들은 우리 등록금 내죠? 그죠? 브루나이는 등록금 안 내요. 공짜예요. 대학 가주면 감사하다고 대학생들한테 용돈도 줘요. 용돈도. 가고 싶어요? 그러시면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돼요. 이슬람으로. 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는 아시다시피 이슬람이 더 많은 국가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톨릭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가 원래 한 나라였던 거 모르시죠, 여러분? 원래 한 나라였어요. 말레이 연방. 거기에서 싱가포르이 튀어나온 거예요. 싱가포르는 다른 말레이 연방보다 화교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튀어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했던 태국은 아직도 국왕이 있죠. 국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제도도 다양하고 종교도 전부 다 다양한 데가 이 아세안인데 우리가 이런 걸 잘 몰라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자,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14,000개가 넘었어요. 뭐 이 중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통폐합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아세안 국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어디가 많습니까?
베트남이 너무 많아요. 제가 2001년에 처음 베트남에 출장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한국 식당을 찾으려면 예를 들어 하노이에서 중흥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중흥. 한 2, 300m밖에 안 되는 게 한국인 거리였는데 지금은 미딩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의 그 우리나라처럼 종로구, 중구 하나가 전부 한인촌이에요. 너무 한국식점이 많아요. 그때만 해도 중흥에 한 서너 개밖에 없었던 한국식점이 지금은 뭐 1,400개, 1,500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가능성이 있는 다른 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베트남 사랑에 지나친 게 지금 한국 경제의 저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잘 몰라요. 자, 베트남에서 우리의 격리 면제해준다고 해서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전세기가 갔다가 입국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화났어요. 한국 사람들. 왜 화나는지 아세요? 야, 우리가 베트남의 4분의 1의 고용을 책임져 주는데 우리를 착륙 안 시켜? 자,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네가 우리한테 4분의 1을 그 고용을 투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네를 위해서 일해 주는데 너네는 왜 지방정부는 묻지도 않고 중앙정부 의지들만 오느냐. 그래서 결국은 지방정부가 불허해서 착륙을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아세안은 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다른 의견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출하는 지역을 나라 전체를 보시면 안 되고 도시나 지역 자체를 타겟팅해서 들어가셔야 돼. 이런 일을 안 겪어요. 지금 나오시. 그리고 아직은 만들어가는 ING가 많기 때문에 안 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이슈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4분의 1 베트남 고용해준다 그래도 특별 대우는 없습니다. 왜? 나라 대 나라니까. 자, 그래서 보자면 일단 시스템하고 규정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인력은 싸나 인건비는 싸나 숙련된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IT 인력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또 부족한 인력을 말씀드리면 재무회계 인력이 부족해요. 재무회계 인력이. 시스템도 잘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인사 노무 쪽의 전문가가 그러니까 여기는 제너럴 어페어라고 해서 아직도 우리나라 옛날처럼 총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HR이나 노무 쪽에 저게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예전에 있었지만 정경유착과 관료들의 어떤 스피드머니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는데 2000년에 이제 우리 배민이 여기 베트남에 진출했어요. 어떻게 잘 됐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그렇죠. 자, 배민이 우리나라에서나 배민이지 여기 있는 그랩이 있어요. 이거를 안 알아보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신문에 쓰는 칼럼인데 여기서 제가 김봉진 사실 제가 이제 요거 그 배민 몇 번 이제 경영 자문을 했었는데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들어갔어요. 결국은 안 돼요. 왜? 누가 있어요? 그랩에 아까 그랩 페인만 말씀드렸지만 그랩 뭐도 있어요? 푸드가 있어요. 이미 그랩 기사들은 이 그랩은 모든 걸 다 불러요. 택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승용차, 버스, 트럭, 오토바이 100까지 부를 수 있어요. 이 기사들이 이미 다 배달하고 있는데 누가 배민 캐릭터가 귀엽다고 해서 배민을 깔까요? 이미 아세안 사람들 10개국에는 우리나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처럼 다 깔려 있어요. 누가 깔아요? 자, 그래서 이런 지역별 차이 그리고 연령이 젊다고 하지만 우리처럼 20대, 30대 이렇게 보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미시적으로 20대 초반, 20대 중반, 20대 후반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 우리처럼 이렇게 세대가 크게 안 보고 진짜 2, 3년만 해도 애들이 굉장히 많이 기술이나 이런 게 바뀌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들어가셔야 되고 나라별로 장려하는 산업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랑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서구에 투자를 빨리 받았던 나라와 늦게 받았던 나라는 시스템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만 하더라도 수도인 하노이와 경제 중심인 호치민이 중국의 상하이나 베이징처럼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인건비를 지금 보고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이런 차이들을 갖다가 보고서 진출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에 따라서 뭐가 나냐 급여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자, 베트남만 해도 지금 똑같은 베트남 사람인데 4배 차이가 나요. 급여가. 그 다음에 인프라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지금 제가
SCM 강조했잖아요. 이 항만까지 어떻게 이용할 건지, 도로가 상황이 좋은지, 예? 그다음에 제대로 된 트럭 운전기사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방정부가 얼마나 호의적인지. 자, 이런 것들을 보셔야지 되고, 지금 보여드린 대로, 자, 지역별로 베트남만 해도 임금 격차가 이렇게 4가지 격차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연령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제가 70년대, 80년대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70년대 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고, 80년대 내에서도 많지만, 더 많은 거는 이제 90년대생과 00년생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 중, 반으로 끊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산업별로도 지금 보시면 급여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숙련된 노동력 때문에 산업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뿐만이 아니라 재무나 HR, 설계 쪽에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나라별로 쭉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베트남에 제일 많이 갔잖아요. 베트남에 지금 보시면 중간 수준의 숙련자는 많지만 이 고 인력 수준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저거는 소싱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 나라에서 저 사람을 채용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육성 시스템을 만들어, 저희가 이제 기업교육학회지만 육성 시스템이나 교육훈련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육성을 해나가지 않으면 현지에서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문화적 차이 말씀드렸는데, 이 베트남은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국가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랑도 싸워서 이기고 중국이랑도 싸워서 이겼어요. 세계 G2를 이긴 유일한 나라예요. 굉장히 프라이드가 세죠. 그래서 경영권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M&A를 했을 때 한국 기업이 경영권을 갖다 너무 욕심을 부리면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투자 환경을 갖다 비교를 해보면, 지금 중국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투자 환경에 대해서 보게 되면 노무 관리나 근로자 의사소통 능력 다 괜찮은데, 이제 보시면 노동력의 수준, 그리고 협력 기업, 그다음 하부 구조, 여기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서 들어갈 필요가 있고, 지금 실제로 어려운 거 1위가 뭐냐면 소싱의 어려움. 인건비가 아니에요. 이 소싱의 어려움, 그다음에 시스템, 법, 그다음에 우수인력,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 기업교육학회에서는 특히 이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쪽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거나 제도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나라 11번가처럼 엄청난 대기업이지만 망하실 수가 있어요. 왜? 유통구조 파악을 제대로 안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컵밥이 나오잖아요. 이 컵밥이 뭐냐면, 이거 인도네시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2013년도에 라마단 기간이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에 식음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라마단 기간에 자카르타 중앙역에서 프로모션 행사를 했어요. 자, 90%가 이슬람인데, 자, 라마단 기간인데, 자,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 브레이킹 뉴스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외의 일이 벌어졌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되게 궁금했대요. 도대체 얼마나 맛있으면 라마단 기간 때 감히. 그래서 이게 떴어요. 예, 정말 역행해서 떴습니다만 좋게 뜬 케이스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도 지금 모르고 들어간 케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슬리퍼가 나오는데, 이 경쟁 구조가 뭐냐면, 우리가 사실 모방하기 쉬운 제품들이 가면 저렴한 인건비 가잖아요. 그 현지 로컬 업체가 생각보다 똑똑해요. 우리 금방 모방하고 더 싼 노동력 갖다가 우리 경쟁 구조, 원가 경쟁을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 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중앙 정부의 법과 지방 정부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 저는 2년 정도는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거. 우리는 워낙 빨리 바뀌기 때문에. 자, 하지만 성공한 것도 있어요. 성공한 사례를 보게 되면, 자, 이거 뭐 하는 집 같으세요? 자, 우리 학생들 좋아하는 거 나오죠, 여기. 학생들 좋아하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네. 네, 저는 이제 비어를 좋아하는데 학생들이 좋아하는 요거. 자, 이게 뭐냐면 안테나샵이에요. 자, 이게 술을 팔려고 간 게 아니고요. 진로에서 술을 팔려고 간 게 아니라 술과 함께 이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그거를 이제 보러 간 거예요. 단순히 술만 가져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일반 기업 같으면 그냥 술만 팔았겠죠. 어서 제일 많이 먹는 집은 팔아서. 근데 여기는 술만 팔러 간 게 아니라 확장성 있게 가려고 푸드까지 같이 보려고 이 안테나 샵을 설치했어요. 이 팔로. 그러면서 소비자들에 대한 데이터나 지역에 대한 취향,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음식점은 어디냐? 두끼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 더운 나라에서 이 매운 걸 먹는다. 자, 왜 인기가 많을까요? 이거 왜 좋아요? 떡볶이. 우리 학생들. 예? 맛있었어. 그 이 사람들 매운 거 못 먹는데 왜? 자, 이 두끼의 특징이 뭐죠? 무슨 식 떡볶이 집이죠? 그쵸. 두끼를 싫어하시는 분들만 모이셨는 것 같은데 제가 적절하지 못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뷔페식 떡볶이 집이잖아요. 뷔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막 5천 달러 쪽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제 외식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는데 이왕이면 가족들끼리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걸 좋아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뷔페식이기 때문에 몇 끼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 모두 가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박항서 감독 때문에 한류 이미지 좋죠. 오징어 게임 때문에 좋죠. 이왕이면 깨끗한 한국 음식점에서. 이게 그래서 1위가 됐어요. 자, 이게 결과적으로 이 소득 수준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갖다가 굉장히 잘 보고 중산층을 타겟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웹툰 좋아하시죠? 자, 카카오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모르니까 친숙하게 가져가기, 채널을 가져가기 위해서 네오바자르를 인수한 다음에 컨텐츠를 채우기 시작하니까 이미 깔려있는 앱으로 한국 컨텐츠를 보기 시작한 거죠. 왜? IT를 갖다 강한 그 소비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 미얀마의 사례인데 자동차 수리예요. 자동차 수리가 굉장히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바가지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표준화로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저기 가면 멀어도 똑같은 수준으로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득 수준과 소비자를 아는 것과 현지 문화와 현지에서 필요한 산업을 보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성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자감은 버리시고 그리고 공부를 하시면서 아세안에 진출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기업교육학회나 농림협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까도 보다시피 숙련된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채널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 질문은 나중에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저도 이제 기업에서 주로 이제 강의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리더십에 대한 얘기, 뭐 조직에 대한 부분 얘기 많이 듣는데 아세안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적으로 그 3대 그 경영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투자죠. 투자 전문가인 조지 소로스가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데 왜 싱가포르에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제 미래는 아세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한중일도 포함해서 아세안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좀 재밌는 얘기 너무 저는 아주 재밌게 흥미롭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그랩을 통해서 현대자동차가 현지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도 굉장히 탁월했는데 야 그랩의 영향력이 이 정도인가? 그 부분에서는 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층이 가장 많은 뭐 여러 나라가 있는데 베트남 평균 연령이 혹시 몇 센지 중간에 보셨나요? 평균 연령. 네, 역시 또 질문 던지니까 자꾸 극대 공포를 느끼시는데 아까 표지 나오셨겠지만 평균 연령이 29살. 제가 알기로는 31살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우리 박성현 교수님 자료에 의하면 29살인데 앞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어떤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트렌드에서 이제 헤게모니를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아주 귀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